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믿는다. 평생 일로 정체성을 지탱해 온 사람일수록 퇴직은 해방이 아니라 공백이다. 그 공백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무섭도록 조용하게 사람을 집어삼킨다. 많은 이들이 퇴직 직후의 삶을 자유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구조의 상실이다. 특히 퇴직 후 첫 1년은 마음과 몸이 가장 급격히 무너지는 시기다. 사회적 연결은 끊기고 생활 리듬은 무너지고 존재의 의미조차 흔들린다. 그런 변화가 삶의 구석구석을 뒤흔드는 시기를 누구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다.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던 그 시간, 그것이 60대 중반 IT 관리자였던 김성호 씨가 회고하는 가장 위험한 1년이었다. 김성호 씨는 34년간 대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총괄했다. 그는 늘 차분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고 현업 부서에서도 그의 판단을 신뢰했다. 하지만 퇴직을 6개월 앞두고부터 주변에선 좋겠다, 이제 쉬시겠네라며 박수를 보냈다. 김 씨는 말없이 웃으며 퇴직 준비를 했다. 통장을 정리하고 노후 연금 흐름을 재점검했고 아내와 함께 제주로 짧은 여행도 다녀왔다. 자신은 준비된 은퇴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하루가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고 점점 식사가 귀찮아졌다. 아내와 나눈 대화는 날이 갈수록 단절됐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하루가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는 데서 오는 죄책감과 무기력감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게 적응기겠지라며 자신을 달랬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얼굴로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순간 김 씨는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자각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지역 복지관의 시니어 코딩 강좌에 등록했고 그 수업에서 만난 또래들과 주 1회 모임을 만들며 조금씩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에 퇴직한 전직 금융회사 차장이자 성실한 가장이었던 장영숙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퇴직 후 곧장 손주 돌봄에 투입됐다. 딸의 맞벌이를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처음엔 손주의 웃음이 모든 보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피로는 누적됐다. 어깨는 늘 결렸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지쳤다. 자신이 엄마였을 때보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받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에 지쳐 누우면 난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그녀는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사회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노인심리지원센터에서 무료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후 그녀는 주 1회 자서전 쓰기 모임에 참여하며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익혀나갔다. 손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로서 존재하는 삶을 회복한 데는 그 1년의 통증이 큰 역할을 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깊은 우울에 빠졌던 65세의 윤태식 씨다. 윤 씨는 40년간 중견 IT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으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소형 건물 임대료까지 있어 누구나 부러워할 노후를 준비한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사회적 인간관계 대부분을 일 안에 묶어두었다는 점이었다. 퇴직하자 그의 휴대폰은 조용해졌고 점심 먹자는 메시지는 어느새 사라졌다. 처음엔 익숙해지겠거니 했지만 2달이 지나자 이 고요함이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 수 없었고 식욕도 없어졌다. 아내는 여유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윤 씨는 결국 내과에서 불면증 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던 중 동창이 제안한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현직 개발자를 위한 멘토링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시 누군가에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윤 씨의 마음을 되살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그때 그 공허한 1년이 없었다면 지금 이 보람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퇴직 후 첫 1년이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자 위기의 순간임을 보여준다. 이 시기엔 개인이 자신도 모르게 정체성의 붕괴와 심리적 고립을 겪는다. 가족에게 기댈 수도 없고 과거의 역할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중간지대에서 방향을 잃기 쉽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있다는 점이다. 그 공백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면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두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퇴직 준비를 연금이나 재무 설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건 그 1년을 어떻게 버티고 건너느냐에 달려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반복하며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을 겪는 그 시간,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힘겹게 다시 일어선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돈도 체력도 아닌 새로운 구조와 연결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지다. 퇴직은 분명 하나의 마침표지만 그 마침표 다음에 어떤 문장을 시작할지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리는 기회다. 지금 그 1년을 건너는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드는 작은 습관,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말,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하루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그 시기를 살아내는 첫걸음이 된다. 퇴직 후 첫 1년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은 단지 상징적인 경고가 아니다. 이는 실제 통계와 심리 연구, 현장에서 쏟아지는 은퇴자들의 체감 고백이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계선이다. 많은 이들이 퇴직을 앞두고 재정과 건강, 가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데서 오는 심리적 충격이다. 직장은 단순한 생계의 공간을 넘어 삶의 리듬과 소속감, 정체성을 제공하는 무형의 틀이다. 출근과 회의, 책임과 역할, 사람과의 마찰과 협력, 크고 작은 긴장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구성해왔다. 그런데 그 구조가 갑작스레 사라지는 순간 많은 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는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시간 감각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준비하고 출근하고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루틴은 의외로 강력한 심리 안정장치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그 장치는 해제되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침이 오고 밤이 와도 아무 일도 없고 그 안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 다음은 관계다. 많은 퇴직자들이 전에는 전화가 오면 귀찮았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 없는 게 더 서럽다고 말한다. 직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급속도로 희미해진다. 오랜 동료들도 연락이 끊기고 동창이나 친척들도 여전히 바쁘고 가족은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이 커진다. 그렇게 인간관계의 결속선이 끊기며 마음속 공허가 깊어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자존감의 침식이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경험은 자존감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퇴직 후 그 필요가 사라졌다는 느낌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만든다. 이는 곧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건강 악화나 심리적 붕괴로까지 발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퇴직을 수고했으니 이제 쉬는 시간이라는 단순한 휴식의 프레임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버텨야 하는 시간이고 여유가 아니라 방치에 가까운 고립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제대로 건너기 위해선 몇 가지 전환적 사고와 구체적인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퇴직은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의 설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자발적 취미활동이나 봉사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채우는 구조를 새롭게 설정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작은 루틴, 스스로 정한 요일별 활동,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일정 등 일상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관계의 재구성이 중요하다. 기존의 직장 중심 인간관계가 사라졌다면 새로운 맥락에서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생각보다 어렵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역의 복지관, 취미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작은 톡서 모임 같은 곳에서의 새로운 만남은 단순한 침묵을 넘어 정서적 지지망을 만든다. 타인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감정의 흐름은 고립의 뿌리를 끊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셋째, 존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역할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면 이제는 일이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것은 생각보다 긴 과정이며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한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에 화를 냈으며 어떤 순간에 기뻐했는지를 돌아보는 작은 메모와 일기쓰기 혹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억을 정리하는 작업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퇴직 후 첫 1년은 무너진 구조를 재조립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설계하고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년을 마친 사람들에게 단지 경로당이나 무료급식 같은 한정된 복지 모델이 아닌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퇴직자를 위한 전환기 상담, 중장년층의 심리치유 프로그램, 자발적 재능 기부 플랫폼, 퇴직자가 멘토링 시스템 등이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퇴직 이후의 삶을 노후 복지의 일부가 아닌 삶의 다음 단계로 인식하고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 또한 기업 역시 퇴직자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조직 경험을 전수하거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연계하는 방식은 단지 퇴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문화가 필요하다. 누구도 처음부터 퇴직 이후의 삶을 잘 꾸릴 수는 없다. 실패하고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이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버티게 만드는 등불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퇴직 후의 1년을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필수적 통과 의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시간을 무사히 지나온 이들의 경험은 다음 퇴직자에게 가장 소중한 이정표가 된다. 결국 인생의 마침표는 어느 날 갑자기 찍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위한 쉼표일 뿐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장을 어떻게 다시 써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아닌 오늘 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내는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